네, 밀당백 오늘로 30회를 맞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0회요. 예. 우리가 이래도 생각이 나고. 자,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둘, 셋.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랜덤 차트쇼.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와. 차트쇼 밀당백 MC 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하. 사회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시청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30회까지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요. 잠깐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가이드 이런저런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죠. 밀리터리 1타 강사. 밀타 강사인 남보람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딱 광복절입니다. 예.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 오매불망 독립만 꿈꾸었던 우리 선조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얼마나 뿌듯하실까라는 생각이 특히 오늘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광복 1주년에 그런 바람을 담아서 연설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세계 상민족하고 각 나라하고 우리하고의 절대한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예언하신 것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를 꿈꾸었던 분입니다. 진짜 소름 돋습니다. 그죠? 네. 광복절 특집 밀당백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밀리터리 마니아를 저희가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밀리터리 마니아를 특별히 남 교수님께서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어떤 분입니까? 이분 뉴스에서 간간히 소식만 듣고 저도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네. 내가 죽은 뒤에 네.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을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조국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하시오. 이렇게 말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도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얼빈이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저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주살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 그렇습니다. 죄를 물어 죽임을 당하다 이게 바로 주살이거든요. 주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살. 주사에. 내가 죽거들랑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이 되면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최후의 유언이 바로 대표적인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하얼빈 이공대학교 외국인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월배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 연구는 선양과 유해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 선양하고 유해 발굴하고 사료 발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과 사료 발굴을 하고 계신 거군요. 역사 연구의 가장 주변부면서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저분이 말씀하신 선양, 예. 유해 발굴, 사료 발굴. 안 돌보고 가장 어려운 걸 혼자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것도 타국에서, 그죠? 예. 제가 아는 지인이 하얼빈 안중근사 동상을 세운다고 해서 2006년 1월 19일 날 오후 3시 반에 안중근사 동상을 설립할 때 제가 실무자로서 사회도 보고 실무자로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외교부에서 동상을 중국 외교부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그 동상을 모시고 제가 3년 동안 있다가 지금 현재 부천에 있는 안중근 공원에 가 있는 동상의 실무자로 역할을 하면서 안중근사를 만나게 된 계기였고요. 그 지하에 3년 동안 모셨다가 그러게요. 말이 되냐고요. 소창원에 안중근 가묘 또는 허묘, 빈묘라고 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이 되면 고국으로 모셔다 다오, 즉 반장해 다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안중근 의사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안중근 의사님이 묻히기를 원하셨던 하얼빈 공원입니다. 의사님이 여기 묻히면 이 하얼빈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우려했었던 일본의 총영사, 가와카미 총영사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일본 외무장관 고무라 주타라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안중근의 유해를 돌려주지 말라고요. 그래서 의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 동생에게 유해를 돌려주지 못하게 돼서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하는 원죄가 바로 일본에게 있는 겁니다. 아니, 동생이 유해해달라는데 유해를 안 주는 또 뭡니까? 가족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걸 모시는 순간 독립운동의 성지가 되고 여기 모일 거라는 거죠. 아,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김구 선생께서 1948년에 김일성 위원장이죠. 그 당시 만나서 유해 발굴을 요청했는데 김일성 위원장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순이라는 지역, 소련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미소 남북이 공동으로 하던 그 시점이어서 정치적인 문제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48년에 가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김구 선생의 염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저때 김구 선생님도 직접 그 가묘를 만드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그러게요. 너무 속상하시고 애통하셨을 것 같아요. 86년에 김일성 주석이 5명을 보냅니다. 여순으로. 그래서 안중근사 유해 발굴을 하는데 그 당시는 탐문조사만 합니다. 그러자 2006년에 남북한이 다시 안중근사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여순에 가서 4군데에 걸친 안중근사 매장지를 조사하고 나서 현재 여순 감옥의 뒤쪽에 있는 원보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지역을 매장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2008년에 그때는 한국과 중국이 발굴했어요. 그러나서 발굴을 못하고 생활 쓰레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그러니까요.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없네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할 필요도 있어요. 네. 그게 어디 있는지는 완전히 다 뒤지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아, 사형 집행 보고서구나, 저게. 순국 당일날. 안중근 사형 심할 보고에서 10시에
안을 끌어내서 한국식으로 안중근사에게 유언을 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사가 너희 일본인들도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동양평화에 힘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사의 목에 오라가 걸리고 그리고 나서 10시 15분에 절명을 하세요. 회계실이라고 있습니다. 회계는 어떤 죄를 뉘우치다는 회계실인데요. 거기다 놓고 안중근사 동지인 오덕순, 조도손, 유동화를 불러내서 한국식으로 예배를 갖춥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1시에 감옥서 묘지에 묻혔다. 안중근의 유해는 특별히 감옥에서 만든 관에 담아 흰색 천을 덮어서 교회당으로 옮겨갔다. 오후 1시에 감옥서 묘지에 이를 매장했다. 그 당시 실제 근무했던 의사가 있습니다. 고카 하츠이치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1999년에 이 고카 하츠이치가 여순 감옥에 와서 참회록이라는 걸 남깁니다. 형무소 회고록 또는 참회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쓴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7줄이에요. 맨 마지막 명치 42년 10월 조선 2등 방문을 하얼빈 역두에서 암살한 한국의 영웅 안중근 씨도 전술한 그 묘지에서 묻혔다라고 들었다. 이런 구술이 있습니다. 자기 회고록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944년까지 안중근사님의 유해가 여순감옥 공동묘지에 묻혔다라고 자기는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안중근 의사 유해 관련 단서를 찾아다니는 마니아시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쫓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정말 유해를 발견하기 위해서. 일본인 간수들의 명단. 안중근사님이 1909년 11월 26일 날 의거하시고 11월 1일 날 할빈에서 출발해서 11월 3일 날 여순감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동안 144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때 안중근사님을 지켜봤던 사람이 누굴까요? 일본의 간수들이거든요. 간수들이겠죠. 그렇죠. 관동도독부라고 하는데 관동도독부의 편제고 실제 근무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여기 보면 외무성 자료예요. 명치 42년도 10월 10일부터 있었던 편제예요. 여기 보면 관동도독부 육군성, 이게 바로 안중근사가 있었던 그 지역인데요.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름과 직제가 다 나와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찾아내요, 진짜? 그거는 그렇게 저거 어떻게 구하셨어? 사실은 이 사람들의 후손을 찾는 게 중요해요. 당시의 내용에 대한 회고록이라든지 혹시라도 의사님에 대한 그런 무덤, 위치라든지 또 그걸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 집행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치.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작은 단서잖아요. 이런 걸 하나하나 끝까지 다 찾아셨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여순감옥 도면이에요. 도면인데 실제 도면이고요. 도면, 류순감옥의 도면이에요. 1898년에 러시아군이 여순 지역을 경계하고 점령합니다. 그래서 1902년도에 여순 감옥이 만들어지고요. 그 당시의 이름은 원동도독부라고 합니다. 원동이라는 건 러시아에서 먼 지역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순 감옥이 1945년 8월 22일까지 있게 됩니다. 안중근사가
1909년, 10년 했었고 신처 선생이 1929년도부터 32년도까지 있었던 여순 감옥이에요. 실제 죄수 감방이 한 285칸 있었고요. 이렇게 동감방, 중앙감방, 서감방이라 그래요. 방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옥 기능을 하고 있고 이쪽은 뭐냐면 공장들입니다. 즉 노동을 하는 공장들이고 요 뒤에는 바로 뭐냐면 야채라든지 이런 걸 하고 기와를 굽던 곳이고요. 바로 이 지역이 2008년도 안중근사 유해 발굴했던 지역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저기서는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거는 일부만 지금 발굴했다는 거예요. 네. 저 전체를 다 훑어봐야 되는 거죠. 아. 저기서 어디에 안장을 했거나 묻혔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모르니까. 동산파라고 하는 여성감옥 공동묘 이쪽에서 한 1.2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1965년도에 이 공동묘지에 와서 땅을 파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대가 와서 나무를 심으려고. 그런데 두개골이 나왔어요. 많은 여순감옥의 공동묘지라고 증언은 들었는데 실제 뼈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아, 거기가 그러면은 가장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네요. 유력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뭐 그럼 저기를 발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거기에 필요한 게 그 국가 간의 협력이 있어야 되고 네.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련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과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렇게 건데 하고. 중국도 그렇게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나 봐요. 그렇죠. 그게 뭐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 우리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에 발굴했던 안중근사 유해 발굴지는 여순감옥 바로 묘지 뒤입니다. 그리고 여순감옥에서 단독으로 발굴했던 데는 또 다른 지역이에요. 이 두 군데는 이미 발굴해서 발굴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여순감옥 단독으로 발굴했던 데는 흑산이 돼서 발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순감옥 공동묘지만큼은 이 부분을 현재 발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중근사 다른 어떤 사료가 없다면 중요한 그 후보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진정으로 유해 발굴하는 그런 행동이나 액션을 취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민간에서는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교류, 그리고 중국의 전문가, 일본의 전문가, 한국의 전문가들이 안중근사 유해 발굴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투트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유해 발굴단 보면 네. 대규모의 인원이 아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을 그 일대를 샅샅이 뒤져요. 네. 그렇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도 그런 정도의 노력이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중국의 이미 가장 존경하는 주운내, 저운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중근사의 하얼빈 의거는 20세기 초 중국과 한국이 일본을 공동으로 그 전쟁에 참여한 중요한 계기다라고 이렇게 안중근사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지금도 안중근사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고요. 손문이라는 사람도 안중근사를 이렇게 평가하는 글을 썼습니다. 공은 사만을 덮고 이름은 만국에 떨치나니 백세의 삶은 아니나 죽어서 천추에 들이우리 약한 나라 죄인이요 강한 나라
재상이라. 그래도 처지를 바꿔놓으면 2등도 죄인들이. 중국인들도 안중근사를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듯이 향후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중근사 유해 발굴은 제2, 제3의 안중근 의사를 발굴하는 일이요. 또 안중근사의 유해 발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15년이 지났어. 너무 죄송하게도 너무나 많은 역사가 흘렀습니다. 안중근사의 성함을 따고 김월배의 김을 따서 감히 저는 김중근이 되고 싶습니다. 안중근사를 닦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감히 김중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저는 안중근사를 닮고 싶은 마니아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네. 못 지켜드린 게 왜 이렇게 죄송하고 미안하죠. 그러니까요. 예. 너무 이 가묘가 효창공원에 있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깊이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김월배 마니아님을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라도 힘을 써서 115년 동안 돌아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 안장됐는데 안중근 의사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거는 정말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이 되냐고 이게. 그 중국에서도 우리 안중근 의사를 좀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데 근데도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돼요. 또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어느 한 측이 집념을 가지고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네. 지금이 제일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늦었을 때가 제일 빨라요. 맞아요. 네. 지금이라도 모실 수 있을 때 맞습니다. 저희가 잘 모시기를 다 힘을 써서 하면은 그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광복절을 맞이한 오늘의 밀당백 주제는요. 가슴이 많이 아플 수 있는 우리 역사의 단면입니다. 안타까운 과거지만 꼭 알아야만 하는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밀리터리 썰전 밀전 주제 광복절 특집 분노와 사이다입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분노와 사이다예요. 분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이다도 있다는 겁니다. 가 있군요. 그럼 일제강점기 분노에 대한 이야기부터 저희가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제국이 몇 년에 걸쳐 대한제국의 주권을 정말 야금야금 빼앗아 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일병합 조약으로 완전히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국권 피탈, 국권 피탈. 경술 국치 역사 네. 생각할수록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근데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는 정말 많은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나라를 식민 통치한 다른 침탈국과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좀 소팅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짐승처럼 다뤘어요. 잔혹한 무력 진압과 고문이 뒤따랐기 때문이에요. 네. 3.1 운동과 항일 운동 탄압 과정에서 일제가 우리한테 한 게 뭐냐면 총격으로 죽였고요. 집에 방화를 했고요. 집단 살해를 했고 고문을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진짜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리지도 않고. 통상 애는 빼주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유관순 열사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맞아요. 두 번째는 노예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예. 경작지 수탈하고 네. 토지를 빼앗았는데 네. 다른 식민지도 그런 것들이 있긴 했으나 그치, 예, 맞아요. 우린 좀 심했어요. 네. 우리는 전부 다 소장농으로 전락했잖아요. 일본인이 대부분이 땅 주인이 됐잖아요. 네, 네. 일본에서 소장농을 하는 사람보다 3배에서 높게 받았어요. 세금이 3배에서 5배. 아무것도 없네요. 일을 해갖고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없어. 네.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식물인간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네? 이름도 없고 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 식물인간이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로 노예보다도 미치고 짐승보다도 밑으로 우리를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잔혹하다고 하는 게 이런 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통치 방식이 굉장히 또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3.1운동 기점으로 굉장히 또 이 통치 방식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3.1 운동을 기준으로 한번 좀 나눠보면 네. 3단계로 통치 방식을 바꾸면서 우리를 완전히 없애려고 그랬어요. 3.1 운동 전에는 네. 우리가 통상 무단 통치기라고 불러요. 무단 통치 그냥 막 그냥 그렇죠. 뭐라고 맞아요. 했었군요. 묶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랬겠죠. 예. 그때 수단이 뭐냐면 헌병 경찰, 군인들을 경찰처럼 썼어요. 네. 그리고 나서 즉결 처분을 할 수 있게 했어요. 네. 길에서 태형을 해서 때렸어요. 그 길바닥에서요. 그러니까 얘 잘못했으면 뭔가 그냥 얘가 얼마나 잘못했는지가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그냥 무작위하게 얘한테 네. 패고 막 이랬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법과 제도에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놓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공개 처형까지 합니다. 길에서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게 사랑과 우정을 나눠야 되는 장소에서 사람을 처형하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근데 뭐든지 이렇게 탄압하면 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반응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화가 있잖아요. 벌써부터 그렇죠. 예. 네. 예. 그 우리 민족에 승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못 참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결국 쾅 터진 것. 그게 3.1 운동. 3.1 운동입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에 네. 3.1 운동이 빵 하고 터지죠. 네. 이것은 그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비저항 투쟁이고 또 전국 각지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어난 네. 정말 대단한 항거였죠. 네. 일본이 깜짝 놀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너무 압박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문화 통치입니다. 문화 통치요. 이 시기를 문화 통치기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3.1 운동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줄기차게 세뇌를 시키는데 네. 온건한 척하면서 내면의 복종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더 나빠 이 새끼. 죄송합니다, 제가. 저절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선인이 좀 더 정책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네. 한다고 발표를 딱 해놓고 실제로 가보면 한 명도 없어요? 친일파만 친일파만 대부분이 일본인이고 유한용만 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교육 문화를 허용한다고 해놓고 네.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네. 동화 정책을 오히려 더 강화해놓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나쁜 거죠. 민간 신문을 허용한다고 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허용을 이때 해주긴 해줬어요. 해줬어요. 밖으로는- 신문을 통해서. 네. 네. 근데 검열 당하고 잡아가고 정관시키고 만약에 일제에 조금 더 안 좋은 내용이 있다면 바로 빼게끔 만들었겠네요. 그 그렇죠. 현장에서. 문화 통치기에 일본이 펼쳤던 정책들이 다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맞습니다. 당장에 이 간섭이 좀 줄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게 더 싫고 그쵸. 그래도 괜찮은 방법으로 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게 더 속상한 겁니다. 그 뒤에 일제의 통치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거는 3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다음 단계는 뭐가 있습니다. 3단계는
민족 말살기입니다. 이 끝까지 갔구나. 이제 그냥 처음에는 묶어놓고 때렸죠. 네. 그 다음에는 세뇌를 했죠. 네. 이제는 뇌를 아예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한민족과 조선을 없애겠다. 1930년대 후반부터 네. 우리가 광복이 되지 않았으면 계속했을 겁니다. 이때 목표는 뭐냐면 조선을 일본으로 완전히 흡수한다. 흡수하기 위해서 광복 식민화 교육. 아, 맞습니다. 이거 했고 창씨개명을 또 1940년 그러니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어 사용 금지하고 학도병 징용제 이것도 이때 얘기입니다. 창씨개명 같은 경우에는요. 네. 1940년 2월 11일에 예. 이름 바꿔 해놓고 6개월 기간을 주고 네. 이름을 안 바꾸면 완전히 피해를 많이 줬거든요. 그쵸. 네. 근데 학교를 못 나오게 했어요. 학교로 아예 못 나가, 뭐 영화나 뭐 이런 데도 나오죠. 그러니까요. 너는 이제 학교 오지 마. 그리고 이 당시 전시잖아요. 네. 배급을 안 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먹을 건 줘야지. 먹을 건 안 주는 건 없어요. 그리고 호적에서 누락을 시켜버려요. 호적을 팠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호적에서 누락시키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럼요, 옛날에는.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사건,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예. 우리를 분노케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저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 이게. 저게 말이 돼요? 저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 군함도입니까? 네, 군함도에 있는 노동자들을 반항도 못하게 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만든 상태에서 죽지만 않게 해놓고 일을 시킨 거예요. 밥을 안 줬구나. 아예 네. 안 줬고. 개랑 돼지 보는 거, 뭐, 이쁘다, 귀엽다, 뭐, 이렇게도 하고 하지만 그 이하의 대접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일일이 그 당시에 이제 사살하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산채로 갱도에 파묻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총알이 아까워서. 네. 예. 시간이 아깝고 총알이 아까워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열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함도 뉴스가 계속 나오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우리가 이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기해야지. 그리고 여기에는 흔적이라도 있고 유해라도 남아있잖아요. 그쵸. 강제 징병이 된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정말로 총도 안 주고 총알바지로 앞에 쓴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유해도 없고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죠. 얼마나 무서울까? 그리고 강제징병에서 총알바지로 쓰다 못해서 또 뭘 했습니까? 그 우리 윤동주 씨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731 그쵸. 731 생체 실험. 그래, 그 마루타라고 예전에. 네. 731 부대 생체 실험.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네. 731 부대 생체 실험과 위안부 등 뭐 인권 유린 행위가 정말 그렇게 쉽게 행해졌어요. 말도 안 걔네들한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그냥 말 그대로 말살을 꿈꿨다라는 거잖아요. 일본은. 네.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역사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거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의 역사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잘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사이다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탄압받고 인권 유린당하고 이런 강점기에도 우리는 계속 우리의 땅,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목숨 바쳐서 일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 또한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하기에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절망에 빠져있던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게 사이다를 안겨준 네. 독립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투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이겁니다. 독립군이 최초로 일제의 정규군에게 큰 승리를 거둔 그 전투.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 전투의 배경을 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예. 하나로 깨어난 민족의 의지 3.1운동. 3.1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다. 일제는 이
이 운동에 총칼로 응수를 했고 정말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했습니다. 네. 3.1운동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무장투쟁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죠. 아, 그때 이제 그게 계기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큰 힘이 됐죠. 두 번째 장면, 제2의 독립투쟁 물결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1920년 독립운동 두 번째 큰 물결이 무장 독립운동 혹은 무장투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네. 일제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 독립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주로 외국에 나가서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만주와 북간도입니다. 국내에 억눌렸던 투쟁이 네. 국경 너머에서 제2의 불꽃으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네, 네. 세 번째 장면, 세계의 전선이 하나로 합쳐지다. 연합 독립군이 형성이 됩니다. 맞아, 연합독립군. 그 전까지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네. 네. 최진동의 군무 도독부, 그리고 안무의 국민회군이 각자의 운동을 했는데 네. 하나로 뭉쳐지게 합쳐진 되죠. 거죠. 예. 그리고 이들의 총사령관이 나타나니 네. 드디어 홍범도 장군이 네. 정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연합 독립군이 전선을 형성을 하죠. 네. 네 번째 장면, 네. 사방을 봉쇄하라. 어. 봉오동 전투의 신화가 1920년 6월 7일에 시작됩니다. 네. 봉오동 전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봉이 5개 있는 곳에 네. 일본군을 몰아넣고 격살시킨 거예요. 네.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이렇게 딱 모이다 몰아놓고. 그렇죠. 네. 이게 유인 전술, 매복 전술, 기습 전술이에요. 앞에 나가서 싸우는 척 하면서 뒤돌아서 도망가서 끌어들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니까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걔는 바보야. 그렇죠. 그럼. 정규군이고 당시에 청나라를 이기고 러시아군을 짓밟은 군대인데 맞아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철저한 훈련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봉오동 일대의 지형을 나타낸 거예요. 보면 이렇게 5개의 봉우리처럼 된 게 있죠. 네. 요게 저 선을 그어놓은 거는 방어진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이미 방어진지 형태로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파란 선은 뭐냐면 우리 독립군이 미끼로 들어가서 시계 방향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아. 빨간 거는 이렇게 오다가 우리 그 독립군 발견하고 뭐야 하고 쫓아 들어가서 저기 빨갛게 쏙 갇힌 거예요. 네네네. 가둬놓은 거고. 가둬놓고 싸운 거예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이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놓이면서 네. 이후에 연달아서 의사결정 실패를 하죠. 나중에 우리가 대승을 계속해서 거두는 이유는 네. 이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한 방을 턱에 얻어맞았기 때문에 일본군이 뻘짓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게 있잖아.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싸움은.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고 정규군이니까. 그럼. 바로 그 틈을 노린 거죠. 맞아요.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유격전이라는 것은 심리전의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상대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턱을 한 대 딱 카운터를 때리면 그냥 KO 됩니다. 아프지. 근데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건 그 최초라는 거였어. 그렇죠. 요 작전 누가 짰습니까, 근데 이거? 이게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당시에도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 양반이 있고 무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홍범도 장군은 그야말로 바닥 출신입니다. 예. 농민 출신이고 사냥꾼 출신이고 사냥. 워낙 전술이 뛰어나고 이게 빨랐구나. 이게 빠르고 그다음에 또 손이 빨라요. 사격에 아주 귀재였습니다. 사격을 잘하셨어요. 유리병을 세워놓고 병 입구로 쏴서 병 바닥을 맞췄다는 얘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사격을 잘하셨다. 네. 독립군이 일제의 강력한 군대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벽하게 보여줬었던 이 봉오동 전투. 그리고 4개월 후에 이거보다 더 큰 규모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우리에게는 사이다로 남아있는 전투죠. 우리가 전투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여기다 대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첩, 그치. 대첩입니까? 학창시절에 청산리 대첩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청산리 전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1920년 예. 10월 21일부터 시작이에요. 네. 백운평 전투. 백운평 전투. 들어본 것 백운평 전투의 사령은 김좌진 장군입니다. 같아요. 예. 북로 군정서군을 한 800명 정도를 이끌고 이제는
공격하러 가요.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완전히 아신 거죠. 여기 약간 공세적이거든요. 가가지고 관동군. 정예군이에요. 예. 관동군. 예. 이 보병 5천 명 정도를 병력을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이 공격해서 청산리 백운평 골짜기로 다시 공격한 후에 다시 끌어들여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몰살시킵니다. 또 따라왔군요. 네. 일본군이 정확히 추산은 안 되는데 수백 명이 사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몰살 수준이었어요. 들어봤습니다. 백다음은 단위가 뭡니까? 천. 천수평 전투. 야, 그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천수평 10월 22일 바로 다음 날이에요. 오. 길게 안 끌어요. 그래서 이번엔 누구냐면 말탄 기병을 갖다 때립니다. 일본군이 평지에서 제일 센 거는 기병이에요. 기병. 일본군의 기병이 제일 무서운 거였죠, 네. 사실. 기병이 이제 한 40명 정도 됐는데 네. 말탄 기병은 다릅니다. 그렇죠. 일당 100이라고 얘기해요. 그럼요. 이걸 가가지고 중대 전원을 전멸시키고 4명만 도망가요. 싹 다 죽입니다. 어이구야. 다 죽었어. 그래서 결국은 일본군의 후방 기동력이 저지가 되고 완전히 기세가 우리한테 넘어왔다. 그리고 이렇게 막 싸우고 있을 때 이것을 홍범도 장군이 백두산 쪽으로 진영을 옮기다 봐요. 같이 싸우자 도와줄게. 그래서 김자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북로 군정서와 대한독립군을 연합을 해서 병력을 1,500명 플러스 600명 예. 이렇게 해서 2,000명 정도로 만들어요. 우리 백운평 전투, 예. 천수평 천수평. 전투였죠. 예. 그럼 그 다음 뭡니까? 어랑천 전투. 어랑촌 전투. 어랑촌에서 이제 싸우는데 어랑촌. 이 어랑촌은 산이에요? 여기도? 일본군 주둔지. 우와. 본진이네, 본진. 나와 있는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다 끌어당겼는데. 그쵸. 유인시켰는데. 본진 때리자. 그래갖고 여기 어랑촌에 보병, 기병, 특히 포병이 있었어요. 세네. 5천 명 정도를 가갖고 기습을 했어요.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1대1로 붙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때리고 때리고 바로 빠져요. 그래서 쭉 끌어들인 다음에 우리 포위 잘하잖아요. 네. 포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300명 정도를 바로 사살합니다. 근데 지금 작전이 세 개가 다 똑같았거든요. 네. 때리고 도망가면 따라오고 묶어놓고 후드러 패고 했는데. 그렇죠. 얘는 이걸 세 번을 다 당했네요. 그러니까 그 세 번을 다 당할 정도면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그렇겠지. 진심으로 꼬셨냐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훈련과 완벽한 전술을 공부를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맞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를 하고 네. 특히 포병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포병이 진짜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겁을 주고 나서 마지막에 천보산에서 정점을 찍는데 이게 10월 24일에서 25일입니다. 천보산에도 이번에 연합부대가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일본군 중대하고 대대 병력이 이 일대에 흩어져서 집결 보유한 상태였어요. 저거 완전히 다 자근자근 밟아놓자. 저거 후환된다. 그래갖고 이번에는 전과 확대 및 추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격 전투 혹은 공방전에서 마지막이 목표 점령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네. 실제 군사작전에서 목표 점령 이후에 한 개의 단계가 더 있는데 그게 전과 확대 및 추격이에요. 여기서 전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중대, 일개 소대급, 대대급까지 다 격파하고 일본군의 후속 증원 병력이 있는 곳 길목까지 다 차단한 상태에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마지막으로 저항할 의지를 빼앗았고 일본군이 여기서 철수를 하거든요. 이게 대첩의 완성이죠. 그리고 선멸적인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일본군이 정치적으로 입은 피해가 굉장히 크고 국제적인 위신, 국내적인 위신이 그쵸. 심각하게 실추되었다.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죠. 떨어졌어요. 사실. 네. 김좌진과 홍범도가 우리 힘을 합심하세 해서 연합으로 싸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기획된 전투고 기획된 승리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무장투쟁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정말 완벽한 승리였던 이 청산리 대첩. 불과 10분 전에 우리가 열을 좀 올렸다면.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항상 사이다가 입에 들어오고 있어요. 사이다 됩니다. 사이다 됩니다. 이 사이다 정도면 입에 충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네. 좋네요. 통쾌한 그런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꿈도 없고 희망도 없던 그 시기에 뭔가 이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우리도 할 수 있다 맞아요. 라는 걸 일깨워주는 하나의 전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선조들께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농기구를 들던 손으로 총칼을 들고 지켜낸 대한독립군이 돼버린 이 나라지 않습니까?
이 전투를 통해서 나라를 지킨 분 외에도 정말 각 분야에서 수많은 선조들이 오로지 독립만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독립운동가도 많지만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분들도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복절인 오늘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해도 마음속 깊이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광복절은 그러라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이고 오늘을 기점으로 정말 머릿속에 깊이 새겨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밀리터리 핫 시간입니다.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얘기가 있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늘의 핫피플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의 삶을 저희가 좀 되돌아보고 후손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잘 전달하자. 그래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지어드리는 누군가를 위한 땀, 역사에 대한 존경, 공동체에 대한 연대감, 그 모든 것이 헤비타트의 운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개선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커뮤니케이션 팀 박은혜입니다. 마케팅팀의 문정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17년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되게 작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태극기 나눠줬다. 그래서 태용을 맞거나 군자금 같은 경우를 옮겨서 그것 때문에 또 태형을 맞고 또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독립운동 3대가 망하면 그러면 그 뒤에 분들의 주거 환경은 어떨까? 이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흙집에 살고 아직도 아궁이 떼는 집에 살고 집안에 화장실이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구나. 이분들은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놨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 세대를 돌보기에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돌보기에는 또는 내 손자를 돌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셨던 거죠. 비밀로 이제 3.1 운동을 하신 거예요. 뭐 패도 어디 가니 그냥 패컸어요? 아주 뭐 죽자날만 패지 그래가지고 아주 이런 데 다 별리고 골병 들어가지고요. 우리 애할아버지 일도 못 하시고. 이사를 뭐 하여튼 뭐 수도 없이 댕겼지 뭐. 수도 없이 댕기고. 첫째는 그 화장실 가까워서 들어와. 둘째로는 깨끗하고
눈물이 없어요. 뭐 분이고 뭐고 뭐 가게고 뭐고 뭐 이렇게 살고 저져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 진짜로. 고맙다는 말씀이 할 말이 없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여기로 못 내려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니까 완전히 별천지가 된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에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비닐하우스에 계실 때 원래 독립유공자 이렇게 명패를 나라에서 줘요. 독립유공자에 집해가지고. 근데 어르신이 그걸로 못 걸어놨대요. 왜냐면 자기 독립유공자 후손인데 비닐하우스에 사는 것이 자기 선조에게 누가 된다? 라고 느끼셨나봐요. 집을 지어드리고 헌정하는 날 독립유공자의 집이라는 그 명패를 문 앞에 붙이는데 네, 좀 울컥함이 있었어요. 아,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아,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잘 될 거야, 대한민국! 저희가 이제 집 짓기나 집 고치기를 이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션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이영표 선수랑 둘이 얘기 나누다가 그때가 광복 75주년 때 75주년 기념으로 75km를 달려보면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럴 거면 차라리 81.5km를 뛰어볼까? 815니까? 그래 좋지. 근데 만약에 이런 달리기 행사나 이런 거에서 내가 모금이 되면 어디다 후원하지? 라고 고민하고 계실 때 한국 헤비타트가 독립유공자 후손 집을 짓고 있대. 접점이 생긴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저는 81.5km를 달리고요. 여러분은 8.15km를 달려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독립유공자분들, 또 그분들 후손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달립니다. 잘 될 거야, 대한민국! 지금 여기는 청도 같은 경우는 다른 세대는 다르게 저거잖아요. 그 이동식. 지금 19세대 어떻게 되겠어요? 펜을 가져오죠. 아, 펜을 갖고 와서 짜는 걸로? 한 10월 달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맞죠. 이 세 가지 중에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 가능한다 하면 8월에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2024년도까지가 120세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년도에는 또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 짓기는 단순한 시공이 아닌 공동체 운동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집을 짓는 과정은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실현하는 현장이 됩니다. 헤비타트가 지어드리는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잊힌 역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곧 사람을 위한 희망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것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하지만 끝내는 남는 건 사람, 그리고 그게 삶은 아닐까? 이게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가는 그 과정들이, 그리고 이게 끝낸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오늘의 밀리터리 핫피플 좋은 일을 정말 해주셔서 정말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여러분들 많은 관심 진짜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광복절 삼행시 너무나 좋은 얘기였으니까 남보람 박사님께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대본대로 안 가 가끔 이 사람들. 없습니다. 저희 대본대로 간 적 있어요? 오늘 남 박사님도 대본대로 안 가시던데요? 자, 웃길 거냐 아니면 내용을 닮을 거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니 근데 뭘 해도 오늘은 광복절에 영웅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 하나, 둘, 넷, 절 드립니다. 좋습니다.